시선으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요즘 영화관에 관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볼 영화도 굉장히 많고 사실 개봉하는 영화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나 제작사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국 영화 많이 개봉한다고 많이 봐주시면 좋지만 요즘에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똘똘한 한 편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아니고 똘똘한. 똘똘한이어야 된대요. 예. 독실님은 최근에 영화관 언제 가셨어요?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나. OTT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지도 않고 좀 너무 마음은 가고 싶은데 그 앞에 가서 또 이제 3시간 정도의 4시간을 보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민폐일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건축학개론 보고 나서 그 다음 영화가 국제시장이었거든요. 네. 건축학개론은 우리 꼬마가 뱃속에 있을 때, 국제시장은 우리 꼬마가 3살 됐을 때야 다시 영화관을 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최근에는 비상선언이 최근 영화였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주목받는 영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보고 싶죠. 바로 한산이죠. 그 이순신 장군의 영화 명량에 이어서 한산까지 또 다른 영화까지 지금 3부작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항상 개봉할 때마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항상 불멸의 이순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 성우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인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또 남들이 하는 대로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좀 색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뉴스는 역사다.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오늘 순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치킨의 민족이죠. 우리가 치킨의 민족이라 하더라도 치킨 배달 기사님보다도 더 기다리거나 혹은 기사님 다음으로 기다리는 분이죠.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슈라이더. 네, 이슈라이더. 언제나 이슈를 갖고 오십니다. 네. 자, 오늘은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하다가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늘 준비한 빅데이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 3가지 이슈 보여주실까요? 바이든 서명, 두발. 짧은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3가지를 넣어서 얘기 만들기 뭐 이런. 바이든 서명이라고 키워드는 뽑았는데 사실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요? 한번 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6일이죠. 백악관에서 기후 대응과 의료 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총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하고요. 3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으로 이루어진 총 7,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10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지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는 무려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거죠? 이 부분을 왜 주목해야 되냐 하면은 중국산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빠지고요.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미국에서 일정 비중 이상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전기차도 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주로 중국에서 많이 생산. 그게 문제네요. 맞습니다. 어디서 만들죠 지금? 현재 전기차를 전체적으로 제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전기차 배터리를 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있어서 전기차 자국에서 생산되는 미국 땅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이 손길을 거친 전기차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좀 매출이나 실적에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의 그 아이오닉이나 기아의 EV 같은 경우에도 EV6 이런 게 다 한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보조금 혜택에서 사실 빠지는 보조금은 아니지만 세액공제 혜택에서 빠지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광물 생산은 미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있는 광물이 70%가 넘게 중국에서 전 세계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뜯어볼 수가 있는 게 뭐 요즘 한국과 중국의 또 여러 가지 좀 긴장감이 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서명을 했지만 뭐 뜯어보다 보면은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여러 부분에서 좀 경제적 제재, 일종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미국과 중국의 텐션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톱봐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작년에 사실 현대기아차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거뒀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아, 그래요? 네, 17일 두 회사 반기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조 3,838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이익이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1조 1,2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현대차 미국 법인 상반기 순이익이 3,170억 원이었으니까 산술적으로 한 4배 정도가 늘어난 수치고 지난해 전체 순이익이 1조 285억 원이었으니까 지난해 수치를 반기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로라고 하면 거의 2배 가까이를 지금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약간 제동이 걸린 상황이네요. 네, 현재 뭐 2배 이상 뭐 또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주 핑크빛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미국에서 이런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오면서 이런 실적에 또 즉각적인 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현대차 이거 지금 말씀하신 전기차 이런 거 살려고 하면 뭐 1년씩 기다려야 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타격을 입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또 산업에 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지 않을까. 현대기아차가 워낙 또 생산하는 차량도 많고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여러 재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2가지 방안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는 내연기관 차량에 일단 좀 판매에 집중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 차량이 약 83만여 대 정도 되는데요. 전체 전기차 비중의 4.75%로 아직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내연기관 판매에 일단 집중을 하고 전기차 판매는 약간 또 유보하는 방향을 가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사실 이런 뭐 페이스나 흐름을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계속 또 후발 주자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뭐 설비를 빨리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생산 설비, 인프라 조성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두 달 만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아무리 빨리 당겨도 올해 안으로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은 사실상 힘들 것이다라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2025년 정도는 돼야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가 2022년이니까 산술적으로 3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노조와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는 아닌 상황인 거죠. 자국 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미국 법인에서 미국 공장을 통해서 미국 생산을 하게 되면 미국 노동자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단기 순이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회사가 과연 맞느냐. 사실 글로벌한 지금 시대니까 이런 생각까지 한다면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전기차 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T사의 어떤 그 보조금을 우리도 그럼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보복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잘 풀어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새로운 시각이기도 한데요. 현대차 그룹이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도 포함해서 모든 전기차를 생산하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부터 어떤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만 지금 직면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떻게 좀 더 슬기로운 전략을 꺼내느냐가 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에 집중하는 건 지금 석유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3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시장을 다변화하는 문제 밖에는 지금 현대기아차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거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고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때도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산업이 편안했던 적은 없었어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담장 위를 걷는 것처럼 힘든 시기들을 지혜롭게 잘 건너왔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럴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브레이크 걸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네. 작년 한 해에서 어떤 순이익을 올해 상반기 만에 벌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던 게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워낙 중요하고 미국에서도 그걸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좀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또 사안을 따져봐야 되는 게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뭐 국내에서도 뭐 현대 기아차나 여러 가지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또 규모의 투자를 집행을 했잖아요. 약간 좀 투자 집행이나 인프라 시설을 좀 기간을 당겨달라. 약간 좀 이런 의미로도 좀 익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기술 간격이 몇 달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술 격차를 좀 벌리고 시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발? 두발. 아직 한 발 남았다가 아니고 두 발 남았다. 두발이라고 하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암살이 생각이 나거든요. 암살이요? 네, 이정재 배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네, 한번 해주시죠. 총알이 2개지요 하는 그게 또 생각이 나는데 2개가 아니고 2발입니다. 2발. 네, 미사일 얘기인데요. 아, 총알이 아니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총알이 2발이 아니고 미사일이 2발이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지난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과감하게 보상하겠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인데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된 데에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전날 을지 자유 방패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5년 만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본 훈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는 담대한 구상으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뭐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핵을 없애려고 이렇게 제스처만 취해도 우리가 방송사고 난 줄 알았습니다. 방금. 식량과 전기를 공급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언론 평가가 있었는데 북한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 없습니다. 이런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요.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사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뭐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런 식으로 뭐 전략핵, 전술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혹은 ICBM 오히려 뭐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투발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찬물 끼얹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정확도가 높다. 원형 공상 오차가 굉장히 적어서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비행기처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격추도 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 알기만 한다면 오히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수도권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장사 정보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좋은 분위기로 가려고 우리가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딱 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찬물을 끼얹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외교 관계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면에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이 읽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북한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짝 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담대한 구상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의 전환이었습니다만 북한이 보기에는 본인들의 원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런 제스처를 했는데 혹시 이런 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원래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씩 쏘잖아요. 그러니까 무력 시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름 ICBM이 됐든 어떤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 정도 쏜 거는 북한 내부에서도 우리 시위했어. 훈련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위했어라는 건 보여주면서 나름 외부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거를 했네라고 좀 보여주는 제스처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혼자 한번 해봅니다. 핵실험하는 것보다 저 돈이 좀 적게 들어요? 돈도 훨씬 적게 들고 사실 기술적으로 뭔가 대단하지도 않고요.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난번 우리 수해났을 때 북한도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면 주목도 많이 받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내부에도 보여주고 네. 외부에도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어쩌면 좀 부드럽게 없으니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외교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네, 마지막 키워드도 좀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가 민생안정. 네. 네. 민안생정은 아니죠. 민생안정. 네, 민생안정? 예. 네. 네, 민생안정 관련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이제 군 문제 얘기입니다. 아, 네. 군이요? 네. 군에서 뭘 잘못했어요? 군대에서 이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네. 복무 중에 좀 SNS에 각종 총기와 장갑차 사진 등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장갑차 사진을 군인이 올린다고요? 네네네. 어머.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군인들은 또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나 뭐 이제 또 휴대폰 소지가 자유로운 것으로 이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휴대폰 소지는 자유로운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총기라던가 뭐 장갑차 사진 등을 이제 SNS에 올리면서 이제 화두가 된 건데요. 예. 최근에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페이지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육군 병사가 개인 정비 시간 총기 수입 지시에 불만을 품고 SNS에 총기를 찍어서 올린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이 병사는 다음 날에 야간 사격이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상관이 개인 정비 시간에 총기 수입, 총기 수입이라고 하는 게 총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총기를 닦는 거 말하는 죄송해요.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총기 수입을 지시하자 이에 대한 불만의 의미로 이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만의 이유가 뭔가요? 내일 야간 사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하는데 뭐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뭐 총 깨끗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닦으라는 거야? 뭐 이런 약간 마음의 어떤 뭐 빌드업이 아니었을까? 빌드업. 네. 그런가 하면 또 한 병사는 시골 논길 수로에 빠져 있는 장갑차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또 올리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또 군인들 때문에 군대 안에서 핸드폰 사용하는 게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걸 최초에는 뭐 휴일에만 쓰게 한다든지 일부 시범 부대에게만 가능하게 하다가 우리 군인들도 이제 인권이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저거는 이제 장교들이 초창기 굉장히 우려했던 내용들이 그렇죠. 저런 거잖아요. 좀 더 나가게 되면 사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흔히 하는 말인데 이러라고 준 휴대폰이 아닐 텐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카메라에 뭐를 붙이면 저런 걸 못 올리게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군에서 설명할 때. 실제로 아예 심지어 기업 같은 데 들어갈 때 있잖아요. 어느 모 기업에 있는 그런 회사의 안을 반입하게 되는 그런 휴대폰 같은 경우에 뜯어가지고 내부의 카메라 부분을 이렇게 막게 되어 있기도 해요. 보안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어떤 기밀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산업 스파이가 실제로 존재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군에서조차 어떤 일개 사기업이 하는 그런 보안 조치조차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고 그게 이제 이런 문제들로 불거져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번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게 밝혀진 게 이런 거지 이 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자칫하면 이러면 또 이제 군대 내 휴대폰 사용 자체를 좀 재검토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소수의 일탈이나 소수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누리꾼들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소식을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 공군 그리고 육군에서도 공군에 이어서 육군에서도 군복 상의 단추를 풀어서 해치거나 아예 벗어진 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이른바 이제 바디 프로필 금지령이 또 내려졌다고 합니다.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SNS상에 이제 군복을 입고 약간 또 단추를 또 과하게 풀거나 아니면 바지만 입는다던가 그래서 이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건데 육군본부가 17일 최근 예해부대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요. 이 공문 내용이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에는 군복이나 제복 착용 상태 바디 프로필 촬영 및 SNS 게시 등 이런 행위들은 외적 군기나 군 기본 자세가
이슈가 제기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군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육군은 그러나 이번 공문이 장병의 바디 프로필 촬영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육군 관계자는 바디 프로필 촬영은 뭐 사실 뭐 자유의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막을 네. 수는 없지만 군복을 착용하거나 네. 이런 활용한 사진은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병 분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나 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몸도 워낙 그럴 수 좋으니까. 있죠.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저 이런 지금 너무 놀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방관들이 한 번씩 상의를 탈의하고 되게 멋지게 이렇게 화보같이 찍어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서 좋은 의미로 이렇게 배포하기도 하잖아요. 화상 환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진짜 몇 달을 노력하는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교류가 좀 있었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개인이 군복을 이상하게 입으면서 약간 삐딱하게 입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자기의 몸매를 뽐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말아라. 전 이거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정말 멋있는 거는 뭐 해병대 훈련 상황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리 탈의하고 하잖아요. 실제 훈련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그 조각 같은 몸매 그게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내 몸매 멋있지 한번 봐봐라고 뽐내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근육 더 멋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하면 군복 입던 거 줘요? 네? 지금 저도 순간 당황해서 이제 그 옷을 입고 나옵니다. 나중에 예비군 훈련할 때 그 옷을 입고 오라고 그 옷을 주는데 보통 이제 뭐 살이 엄청 찌시거나 그러면 그 옷 버리죠. 왜 제가 여쭤봤냐면 군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예하부대에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지키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제대한 군인이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제대할 때 받은 군복을 입고 만약에 찍으면 어떻게 되나? 저는 찍으라고 그래도 안 찍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너무한 처사인데요. 제가 제대한 그 모자를 쓰고 바디 프로필 1년에 태어나서 뭐 평생 한두 번 찍는 건데 그 제대할 때 입은 군복을 입고 찍으라는 거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쉽사리. 근데 이제 아직 군인의 상황에서는 군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로 빛나라고 하는 어떤 그 시야에서 있어서 저는 근데 살짝 또 이제 이 독실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건 있어요. 코너 속의 코너. 네, 코너 속의 코너로 그런 바디 프로필 사진 SNS에 공개를 많이 합니다. 조각 같은 그런 몸매의 군복을 한국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처음이 아니죠. 우리 대기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에 이제 수많은 여성들이 생각을 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서 다 공유처럼 생겼을 거다, 현빈처럼 생겼을 거다 했는데 와서 그렇지 않은 현실이죠. 현실을 깨닫고 실망하겠지만 한국 군인들이 이렇게 몸매도 멋있고 되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로필 자체가 민생 안정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군인들의 바디 프로필이나 어떤 뭐 탈의를 저희가 윤허한다면 이거 또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해군, 공군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또 3군에서 또 이제 또 벗어 젖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제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입고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바디 프로필 찍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에 이제 그 바디 프로필을 찍으신 지인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 존경하거든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딱 덧붙여 보면요. 현재 법적으로도 보면 그 군복 같은 거 혹은 군복이 아니더라도 군복으로 헷갈릴 수 있는 옷들을 실제 그냥 입고 다니는 거는 법에 저촉됩니다. 맞아요. 뭐 무늬를 뭐 보면 뭐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봐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시간이 또 넘어가죠.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 복통 도민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남자 역사의 재원쌤 바로 김재원 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대국민상 진짜
이독실님이 자꾸 김재원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꾸 애정 뿜뿜한 멘트 개인적으로 계속 치고 있어요.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프로 나가지 말고 우리 프로만 나와주세요라는 말까지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출연료만 올려주시면 뭐. 독점 계약을 할까요? 종신 계약이나? 그럴까요? 왜 외국에는 앵커들도 종신 계약하잖아요. 그렇구나. 레리킹처럼 죽을 때까지 여기만. 네. 얼마면 됩니까? 그건 뒤에 가서 제가. 혹시 재원 선생님 한산 보셨어요? 봤죠. 봤습니다. 또 당장 가서 보셨구나. 원래는 잘 안 보는데. 뭐 요즘에 이제 이걸 해석을 해달라고 진짜 역사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이 부탁이 들어오는 데들이 있어가지고 첫날 가서 보고 왔습니다.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한산 보러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고증과 관련돼서 기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명량 때는 역사적인 고증과 조금 어긋난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뭐 한산도 비슷하긴 한데. 근데 저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영화인데요, 뭐. 이거는 사실은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극이니까. 그리고 그 뭐 전투 한산 대첩이라고 불리는 그 전투를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한 기록도 없어요. 뭐 선조 실록이나 뭐 장기에 올린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 싸웠었던 일본 군에서 뭐 적은 어떤 보고서 뭐 이 정도 남아 있는 건데 뭐 그게 엄청 디테일한 전투의 과정이 있다기보다는 몇 척이 부서졌고 뭐 몇 척이 남았고 그래서 뭐 남아 있는 장수들은 어디로 갔고 이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 역사 연구자들이 이제 사극을 볼 때 턱턱 거슬리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디테일한 고증들보다 당대 시대적 맥락에서 불가능한 상황들이 등장하면 이제 그게 좀 걸리는 거죠. 퍼뜩 생각나는 예가 있으십니까? 뭐 그 영화에 나온 거는 아니고. 다른 데서. 뭐 왕이랑 신하랑 이렇게 경쟁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라이벌 구도로 그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식민지 시기를 다루는 거라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조금 강조해서 비판하려다 보니까 이제 당대에 있을 수 없었던 뭐 갑자기 그냥 그 영화 암살 아까 암살 얘기 하시던데 암살 좋아하시는 분 가셨어요. 그러셨구나. 뭐 갑자기 나가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갑자기 그냥 일본인이 그냥 조선인을 길거리에서 쏴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법이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럼요. 물론 그 안에서 법이 다 이루어지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제2의 3.1 운동이 바로 일어났을 겁니다. 조선인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 4.3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좀 어떤 모 영화에서 궁녀가 중전에게 그럼 우리들의 목숨은 목숨도 아니란 말입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저래도 돼? 저렇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러니까 좀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좀 걸리죠. 툭 하고. 왜냐면 영화는 사실 현실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때 깨지는 거죠. 그래 이건 영화지 라고. 그래서 이제 집중이 깨져버려요. 그 순간부터. 우리 재원 쌤이랑 같이 한국 어떤 사극을 다룬 역사적인 영화들을 보면 모든 영화를 재미없게 볼 수 있는 좋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같이 안 보시려고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저랑 같이 보실 겁니까? 뭐 저는 좋은데 귀에 아마 피딱지가 안 실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광복절이기도 했고 재원 쌤에게 또 다른 어떤 특별함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영화 한산도 워낙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저희는 클리셰를 원하지 않죠. 클리셰를 깨버립니다. 그렇죠. 남들과 다른 거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는 조선의 14대 왕 선조에 대해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조라는 그 묘 이름부터가 좀 이상해요. 왜 도대체 선조일까? 아니 별 시비를? 왜요? 이름이 뭐가 이상해요? 너무 좋은 의미인데 그 이후에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선조, 인조를 볼 때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혼자 빈정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오늘 이야기
아마 오늘 끝나진 않겠지만 네. 이미 아시는군요. 네. 오늘부터 이야기할 선조에 대한 가장 큰 오해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떠올리면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듯이 반대 의미로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던 임금, 그 심지어는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려다가 국경을 못 넘은 임금. 그렇죠. 뭐 이렇게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못 넘어갔던. 우리를 버리고 정치적 망명을 하려고 해서 이 임금이 이제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예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일을 벌이긴 했죠. 네. 근데 뭐 그 당대 시대적 맥락에서 그 판단이 과연 틀렸는가? 이런 거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입체적으로. 네.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럼 전쟁 이전에 그다음에 전후 복구 과정에서의 선조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결코 무능한 왕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이 아니었다면 누군가는 그래요. 제가 뭐 판단할 때 어떤 연구자분은 세종 다음으로 성군으로 꼽히는 왕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선조는 굉장히 훌륭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시대적 상황에서 어쨌든 그 안에서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이 조금 아쉽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를 한번 오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얘기할 때 뭐 했어? 율곡 이이 선생이 10만 양병설 하면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딴짓 하느라고 준비 못 해가지고 민초들만 힘들어졌어. 가 제가 이해하고 선조예요. 그러셨군요. 제가 이해한 건 조금 더 나가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나름 이제 이 분위기 이상한 것도 알고 여러 가지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침공이 일어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전쟁 준비, 전쟁에 대한 대비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잘 되어 있었습니까? 잘 됐냐 못 됐냐는 사실 전쟁에서는 그 판단은 결과론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밖에는. 왜냐하면 초기에 밀렸으니까요. 그것만 보면은 제대로 된 준비였냐라고 얘기하면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럼 그 시대 그 상황을 이제 일본과 조선의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이구, 그럼 전국시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러면 침공 이전까지만 해놓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국시대를 다 다루기는 이제 힘들고. 좀 힘들 것 같고.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얘기는 다 걷어치우고. 그 얘기 하실 건 아니시죠? 숨겨주세요. 거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름대로 이제 전국을 어느 정도 이제 통일을 한 다음에 그 전국이라고 하는 건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의 이제 전쟁이 이제 빈번하게 벌어졌었던 하극상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시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보통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일본 통일. 일본은 어느 정도 통일한 시점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좀 이상한 망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이제 조선은 사실 사실 별 그게 아니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는 명나라를 가려고 했던. 명나라를 치는 거고 조선은 그 가운데서 길만 열면 되는 존재. 그 진심이었던 거예요, 길 열어줘가?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풍신수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진심입니다. 풍신수길이 누군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옛날에 사극에는 풍신수길이라고 나왔었어요. 몇 년도였지? 70 모르는구나. 그 조선왕조 500년 이런 사극에는 풍신수길 괄호열과 한문으로 이렇게 써있어요. 약간 모택동 이렇게 나왔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장계성, 등소평 이렇게. 아무튼 불란서 시대에 혹시 불란서 서바나 이태리. 지금 혹시 들으시는 민지 세대들은 뭐라고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아요. 서바나가 뭐예요? 서바나가 뭐야? 어디까지 했죠? 풍신수길. 풍신수길은 진심이었다. 진심이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 가려고 했고 태국 인도까지 가려고 했다고. 그리고 그 나라들의 서신까지 보냅니다. 우리가 곧 갑니다. 대비해라. 동남아 전쟁을 할 건데 곧 갑니다. 동남아 있는 나라들한테 다 보내요. 이제 곧 간다 우리가. 날 맞이할 준비를 하여. 망상이네요. 침해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망상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망상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본인은 아마 그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있었다. 그게 망상 아닙니까? 근데 이걸까지 얘기 다 해야 되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어디까지 정신 분석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나라랑 조선이랑 일본 이 세 나라가 서로 교류가 끊긴 지 꽤 오래됐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전국시대 들어가는 시점부터 막부 혹은 이제 천황 뭐 여기서 요즘에 천황이란 표현 그냥 쓰니까 그냥 저도 네, 쓰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그 일본을 좋아해서 천황을 쓰는 표현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그게 고유 명사니까 쓰는 네, 겁니다. 우리 천황주의자. 네, 말씀하시죠. 덴노가. 그래서 그렇게 정식 교류가 이미 끊긴 지가 100년이 넘은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 서로를 몰라요. 조선의 군이 얼마나 있는지,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명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서로 잘 모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 일본이 왜냐면 그 이전에 이제 중종 때 삼포해란 이후로 교류를 끊기 때문에 왜구들이 이제 해적지라는 집단이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뭐 그거는 알고 있지만 전국을 통일했대. 그래 알았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요토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섬이 되게 작은 줄 알아요. 근데 한반도 한 2배 정도는 되거든요. 네. 인구도 많잖아요. 네네. 지금. 한반도에도 보니까 이제 우리 남한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도요토미는 아마 그런 자신감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통일했어. 여기 통일했는데 그 다음에 정규 병력이랑 이런 거 다 합치면 20만이 넘는데 명나라? 그 다음에 1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걔네는. 네. 실전으로 다져진. 네, 특전사들입니다. 그냥 20만이 아니라. 네, 특전사 20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아마 도요토미는 뭐 인도랑 이런 거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명나라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진심. 조선만 열면 명나라랑 1대1로 우리가 붙어가지고 밀릴까? 라는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명나라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왜 길을 열라고 해요? 자기네가 상륙하면 되지. 왜 굳이 조선으로 해갖고 가려고 했을까요? 센 척하고 싶은 거잖아요. 비켜. 뭐 이렇게 권력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게 권력을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명나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면 되죠. 아니, 거기 그러니까 상륙하면 되죠. 열어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올라와서 그냥 치고 가면 되는데 정말 자신감이 있었으면. 도쿄 씨 그 얘기 그거 아니에요? 네네. 여러분들이 배 안 타보셨나요? 혹시? 배 저 타봤습니다. 네. 아니, 이 지금의 어떤 해상력이 아니에요. 네. 너무 기가 막힌가 봐요, 우리 상태가. 왜냐면 최단으로 해서 와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정근대 시기에 사람들에게 바다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저기를 보이지 않는 땅으로 내가 바다를 건너서 간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대에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해상 루트들이 있지만 이 시기까지도 물론 가죠. 명나라까지 배를 끌고 못 가는 건 아닙니다만 10만이 넘는 군병력을 상륙시키는데 거기까지 그 험한 길을 이미 몽고 원나라 때 일본을 공격할 때도 고려해서 하잖아요. 네. 그게 제일 가까운 거니까 이제 그렇게 반대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문 열어요, 아니면 길 내줘요라고 말하지 않고 독실 씨 질문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가서 이렇게 전쟁해서 명나라까지 가는. 아니 오히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었던 말은 길을 안내해라였고 정명가도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이제 대마도주가 그렇게 하면은 너무 화가 날 것 같으니까 나름 바꿔가지고 열어라로 했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제가 질문했었던 건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딱 맞습니다. 직접 상륙하지 왜 굳이 조선을 지나갔냐 했는데 전근대에서의 어떤 항해수를 보면 육지가 보이는 데서 갔었듯이 원양항에는 거의 없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있긴 있지만 이 정도의 군을 끌고 가기에는 원양을 하기에는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에 폭풍 한 번에 절멸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10만이 그냥 죽어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까운 쪽으로 대마도를 통해서 간다거나 나가사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빠져 있어서 조선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길을 열라. 근데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마도주가 왜 그렇게 중간에서 전전긍긍하냐면 대마도는 조선이 없으면 굴러갈 수 없는 곳이에요.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조선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죠. 네, 훨씬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을 전했을 때 조선의 반응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조절을 하는 속에서 이제 계속 한 번은 와라.
한번 와서 보고 가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일본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와서 그렇죠. 와서 봐라라고 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서인 황윤길, 네. 동인 김성일이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신사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가자마자 이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막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책임 본인지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럼 다른 방송에서의 섭외가 끊기고 저희 네네네. 거가 되는 거죠. 뺑뺑이를 돌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그럼요. 네. 문전박대했군요. 일부러 안 만납니다. 몇 개월을 만나주지도 않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5개월 정도를 못 봐요. 계속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네, 그 일부러 그런 거죠. 그다음에 어렵게 해서 만납니다. 만났는데 이제 해괴한 짓을 막 해요. 해괴한 짓을 해요?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오줌 싸고 막 조선 통신사들이 있는 데서 외국 대사를 만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통신사는. 일부러 굉장히 무례한 짓을 자극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갔을 때 이제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이렇게 보고를 올릴 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필시 병화가 있을 것이며 풍신수길의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합니다. 황윤길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인이었었던 김성일이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윤길이 장황하게 아래어 인심이 동요될 것 같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긋난다 사이에. 그러니까 풍신수길의 눈은 쥐와 같으니 좋기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된다. 쥐도 눈빛이 반짝반짝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마치 서인과 동인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그렇죠.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약간 마치 동인들은 전쟁 준비 안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결코 아니고요. 네. 그 뒤에 김성일이 똑같 유성룡이랑 또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라고 했을 때 또 다르게 얘기해요. 나까지 여기서 전쟁이 바로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그대로 써 있잖아요. 인심이 동요된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너무 혼란스러울 거다. 누군가는 이거를 워워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최근에 봤었던 기사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한테 계속 미국이 경고를 했대요. 러시아가 침공 준비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침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하다. 지금 침공한대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막 혼란 상황이 오면은 오히려 더 못 버텼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일단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이 목전에 있다라고 해갖고 혼란 상황이 되면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거다. 근데 저 어렸을 때 들을 때는 되게 거의 역적같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들었었거든요. 뭐 뒤에 오늘은 못하겠지만 동서인의 갈등이 나올 텐데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둘 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건 조선을 어떻게 더 건강한 나라로 만들 거냐의 서로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이게 조선이 일본이 쳐들어와서 곧 망할 것 알고 있는데도 서인이 싫으니까 반대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쵸. 이미 이 논쟁이 있고 난 그 1년 동안에 이게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꽤 몇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미 이 이후로 선조는 계속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성을 쌓아요. 동인 김재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동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성을 쌓아요? 네, 당연하죠. 이제 올 거니까요. 축성을 해서 일본이 온다는 거 다 알아요. 대비하는 거죠. 네,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고 전라도 지역도 이제 특히 전라도 지역에 주로 성을 쌓게 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이유도 있어요. 원래 주로 외구, 일본 정규군이 아닌 해적 집단이 외구가 침범을 하는 쪽이 전라도기도 했고, 왜냐면 거기가 이제 쌀이 많이 나잖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를 많이 오기도 했고, 주로 오면 여기로 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성도 많이 쌓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상도 쪽을 방어할 생각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이순신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켜서 데뷔시킨 것도 선조가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알고 있어서 데뷔를 시킨 것도 선조다. 네, 그럼 수군 병력을 계속적으로 증강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판옥선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는
인재 등용을 굉장히 잘한 왕이에요. 그래서 네, 이순신을 등용한 게 선조니까요. 물론 옆에 이제 유성룡이 같이 추천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유성룡을 아껴 썼던 것도 선조니까요. 근데 준비를 했는데 초반에 그렇게 무력하게. 네. 이제 그런 거죠. 뭐 2차 대전이나 아니면은 네. 나중에 뭐 태평양 전쟁 때나 아니면 한국이 일본에 침략당했었던 게 뭐 물론 고종이 무능하거나 이런 것도 조금 있었지만 그 책임을 다 피해를 당한 점령국의 수장한테 돌릴 수는 없죠. 왜냐면 일단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나쁜 놈인 거고. 네, 그렇죠. 네네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이 와요. 정보가 없었단 말씀을 아까 하셨던 그 부분인가요? 10만이 넘게 옵니다. 일단 10만이 넘게 오는데 예비 병력까지 합치면 한 20만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본 군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래 조선의 주 전장은 북쪽이에요. 네. 북방입니다. 이건 뭐 조선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전쟁들을 떠올려 보세요. 삼국시대부터 을지문덕, 고려 때 다 북쪽에서 옵니다. 그렇죠. 대륙이 넘어오기가 쉽잖아요. 더 쉬우니까요. 안시성 싸움 다 그쪽이죠. 네. 그때 넘어왔을 때 큰 전투들을 떠올려 보시면 진짜 큰 전투라고 하면 이제 수당과 고구려와의 전쟁. 그때 그 중에서도 이제 수나라와의 전쟁할 때 100만이 넘는 그게 이제 좀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몇만 정도 보시나요? 113만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113만 이제 그건 아마 뒤에 보급 병력까지 이제 아마 합쳤을 때 한 100만이 정도 넘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데 아마 진짜 많죠. 우리나라 60만인데. 근데 그게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써 있거든요. 수서에 그 기록이. 숫자가. 숫자.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을만한 하다는 분들도 있고 그건 아닐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건 그 정도였고 그 이후에도 뭐 그 정도 급의 전투라고 하면 이제 고려 때 거란 할 때 한 20만, 30만 많게는 진짜 많다. 그때 들어온 거.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 시기로 놓고 보면은 이미 5, 600년 전이란 말이에요. 3, 400년 전이란 말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바다 건너서 10만이 넘는 병력이 올 거다 상상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그냥 걸어서 오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게 2, 30만이면 엄청 큰 군사인데 배를 타고 10만이 넘은 군사가 온다는 걸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일본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보낸 거네요. 네, 왜냐면 그들은 조선과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었으니까. 명나라랑 싸우려고 했던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죠.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유명한 뭐 고니시부터 가토까지 처음에 한 2만 명, 18,000명, 12,000명, 또 한 2만 명. 이게 부산부터 해가지고 경상도 쪽에 줄줄이 오는 거예요.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3일 만에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산은? 부산 3일이 뭐예요? 반나절에 끝나죠. 좀 너무 많이. 그냥 동래성으로 가서 거기 거기서 또 해서 20일이 안 걸립니다. 한양까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빠른 거냐면 그냥 말 타고 달려도 보통 한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뭐 어떻게 그 장벽이 되거나 전쟁을 해서 뭐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그들의 목표가 선조를 잡는 거였으니까요. 그냥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선조를 잡으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우두머리니까. 원래 정근대 시기의 전쟁은 왕을 잡으면 경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간 거고 선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한 판단을 한 거예요. 도망가는 게요? 네, 신립의 정규군이 탄금대에서 졌을 때 빠르게 도망간 건 정말 옳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잡히면 전쟁이 끝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왕이 우리를 버리고 배신했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특히나 한양은 전투를 하는 성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경복궁 안 가보셨나요? 아니 그렇긴 한데 왕이 있으니까 뭔 방법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보통은 강화도나 아니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는 게 원래 작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는 너무나도 많은 군이 올라오고 있고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고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라는 걸 왜냐면 신립의 정규군 그 경군 10,000명은
가장 잘 싸우는 군입니다. 북에서 내려온 그렇죠. 여진이랑 전투를 계속 겪었었던 정규 최정예 병력이었어요. 근데 탕금대에서 탕금대면 이제 거의 코앞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졌을 때에 선조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빠르게 북쪽으로 가는 거죠. 예. 충주. 재원 쌤은 계속 북쪽으로 가는 거고 자꾸 전 도망갔다고. 일단 북으로 가는 거는 일단 당연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상황에서는 일단 백성은 건드리지도 않고 주인만 바뀌면 그럼 이제 세금 내는 대상이 일본 같은 경우는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싸울 이유도 없고 항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왕만 잡고 나면 이제 이 정권 전체가 그러니까 이 전체 한반도 전체가 자기네 쪽으로 넘어올 거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 땅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백성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려고 시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도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저 재원쌤 만나면 항상 들으면서 좋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항전을 해요. 반나절 만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랑 싸워? 도대체 왜 싸워야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 동래성부터 시작해서 계속 싸우는데 왜 이렇게까지 항전하지 이유를 모른대요. 일본에서는. 광군이 싸우는 건 당연히 이해하죠. 그쵸. 그들의 의무니까. 네, 그들은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일본이 당황하는 건 갑자기 농사짓던 농민들이랑 북글씨 쓰던 선비들이. 사대부들이 심지어는 스님들까지. 스님들까지. 갑자기 낫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싸우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생경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본은 칼을 드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사하게금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투에 나가지 않아요. 근데 조선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그다음에 또 조선 사대부 입장에서는 일본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조선이 짓밟히는 거에 대한 이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중화의 질서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붓 대신에 칼을 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동네 주민들 야 가자. 뭐 개똥이 너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가자라고 가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는 당황합니다. 당시 조선은 이제 군역이 일반 백성들이 짊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 군인들이잖아요. 사무라이들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저항을 하고 나중에 또 잘 싸우잖아요. 그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일본이 이때 임진왜란에서 그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봤으면서 일제강점기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도. 그리고 일본군이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겨울옷을 안 갖고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해가 없는 거죠. 일단 조선의 겨울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저기 북쪽으로 특히나 저기 만주나 이런 데 갔을 때 만약에 조선 넘어 거기 갔었어도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 그런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잘 싸울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의병 집단의 어떤 좀 그런 시작. 좀 예상하지 못했던 저항. 거기에 더불어 이순신 장군의 말도 안 되는 전투력. 수군력. 이게 이제 탁 맞아 떨어지면서 일본이 더 이상 북진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잘 싸우는 건 보급로가 아예 그냥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다에서 잘 싸운다는 거는. 보급도 보급이고요. 이제 한산대첩 이후, 그래서 한산대첩이 중요한 건데 한산대첩 이후로 수군 바다에선 싸우지 말라 그래요.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일단 더 이상 붙지 마. 왜냐면 너무 세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분입니다만 당연히 지진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조선 수군이 세요. 그래요? 조선 수군은 그 전부터 굉장히 셌습니다. 왜냐하면 삼포해란 이후로 왜구와의 전투가 정규 일본군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바다에서 어떻게 싸우면은 일본 애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판옥선도 그래서 판옥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요. 그 센 거를 훌륭한 전략으로 막아내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서는 감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 때 짠 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거북선을 만들자고 하신 분들이 있었다면서요. 태종 때 기록이 나오는데
거북선이 어떻게 생겨질지 모르고요. 일단 네. 빨리 정리해야 되겠군요. 네. 네. 일단 그때 태종 때 만들었었던 그 거북선과 이순신 때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만들었었던 게 같은 건지도 몰라요. 그냥 귀선이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록이 네네네네. 디테일하지가 않은 않아서.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네네. 이순신 장군의 등판은 다음 주로 좀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판옥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아이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완성한 게 임진왜란 직전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해군 수군으로 간 게 임진왜란 1년 2개월 전에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라. 네, 1년 2개월 전에. 네네네네. 그러니까 1년 2개월 동안 어쨌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왜군이 넘어올 온다라는 거라는 거 다 거. 압니다. 예, 나중 그러니까 일기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했었고 우리나라의 조정도 그냥 맨날 그 싸움만 한 건 아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그렇죠. 성도 축조하고 나름으로 이순신 장군도 파격적으로 거기 네네. 앉히고 판옥선 만들고 준비하고 있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선조도 그냥 주랭랑을 36개를 한 건 아니고 내가 잡히면 이 조선이 끝나기 때문에 맞죠. 네. 본인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의주로 열심히 간 거였다. 그리고 일본군이 그렇게 파죽지세로 올라온 거는 잘 싸운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쪽의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점령하면서 간 게 아니라 선조만 잡으려고 그렇죠. 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 굉장히 많은 민초들이 나중에 의병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버려둔 부분도 있었다. 우리는 보면서 막 싹 쓸려가지고 완전히 일본으로 다 넘어갔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군만 지나간 거고 뒤에 보급은 생각을 사실은 나중에 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막은 막힌 거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격이 시작될 건데 다음 주엔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그럼 선조 얘기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게 선조가 이순신을 질투했다. 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둘은 만난 적이 없다. 예, 한 번도 만난 적은 그래서 그 얘기는 없다. 다음 주에 네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네. 질문 2개로 40분. 오늘 맞춰야죠, 빨리. 네, 지금까지 우리 뉴스는 역사다 김지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분명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